그러면은 여기 동민쌤부터 인사 좀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조용히 해방님도 오르세요. 윤입니다. 아닙니다. 아티스트? 아닙니다. 네? 찍어야 되죠? 저 예술 비평가로 활동하는 성생입니다. 공연예술의 노동자 이종생입니다. 네. 한 사람의 예술인을 지켜내는 일이 한 사회의 문화예술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장동욱입니다. 문화예술의 김종범입니다. 네, 문화예술 시장도 운영하는 이공운영위원장이고 문화예술가. 네, 저도 문화예술 활동 이주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문화연대 회원이고요. 공공교도 서울지구에서 주식장하고 조언하러 합니다. 최고 산하에 있는 스포츠 윤리센터의 운영하고 스포츠 윤리센터 운영하고 있는 계정이라고 합니다. 네, 공연 기획하고 있는 최수입니다. 아예 연극하고 있는 김봉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영진 실천하는 컴퓨터 맡고 있고 시간 미술과 저자입니다. 네, 저희 단체는 저희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다 모두 다 예술가들이고요. 전문 활동가들은 여기 문화연대에 누구고 나머지들이 이제 예술가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제가 발표하기 전에 어쨌든 현장에 대한 현안들을 좀 공유하는데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현안들에 대해서 살짝 이제 공유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스포츠 윤리센터 이제 노조에서 사안들을 좀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동욱쌤도 광주시립극단 대책이 이제 광주시립극단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부당해고 당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공유도 해주시면서 저희 이후에는 저희 공동 주제를 갖고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네. 활동 방향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모토를 캠프 밖 유권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계 같은 경우는 캠프에 들어가 있는 문화정책이 대부분의 당들은 이제 문화정책에 되게 미온적이고 좀 강력하게 하고 있는 데가 민주당 정도인데 문화강국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어서 이제 운동을 하고 계시죠. 근본이 있어서. 그럼 거기가 굉장히 많은 예술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캠프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술계의 목소리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요구되고 있는데 사실은 문화예술계의 문제들, 현안들에 대해서 캠프 밖에서 목소리를 모아지는 것들은 캠프 안으로, 그러니까 후보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공약으로 정책화되지만 그것들이 현장에 밀착한 문제로 이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공론장을 열어서 좀 해소해보자. 그리고 의견들도 좀 모아보고 오늘 정책을 좀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오늘 처음 뵙기도 하고 또 각자 활동하시면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공유하면서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문화정책 공동 제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좀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완전한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천연대에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이유는 국정농단 시기에 블랙리스트가 발생했고 거기에 국정과제 이후로 진상조사라든가 블랙리스트 청산에 관련된 이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다음에 후속 조치들을 약속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잊혀지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주의 중심의 관료주의 폐단이 이제 유착된 문제들 같은 경우가 바로 블랙리스트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린다고 해서 그것들이 수용되고 전혀 이제 성찰 없이 뭐 예술인들을 검열하고 사찰하고 이런 것들이 문화행정체계 안에서 작동이 될 수 있었던 거고 이게 과연 변화됐느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도 현장에서 기관과 접해왔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비틀어지게 지금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기관이 좀 열리는 것 같고 뭐 예술 현장의 목소리 좀 듣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잘 정책화되지 않고 굉장히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거기 안에서 문제들이 좀 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20대 대통령 후보 캠프 초청 토론회를 2월 7일날 이 장소에서 열려고 합니다. 아마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분들을 좀 모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날 좀 집중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각 당에 이제 보냈고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응답을 주신 거는 그 정의당과 민주당 이 두 군데가 이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우선은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당들은 우선은 캠프가 공식 이메일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물어물어서 이제 보내고 팩스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내용을 좀 얼개를 해서 이제 정책 페이퍼를 좀 만들게 돼요. 공동 제안문으로 이런 좀 형식을 갖춰서 이 이제 초청 토론회를 거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과 초청 토론회에서 나왔던 토론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정리해가지고 문화정책 공동 제안문을 좀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 대선 캠프 후보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제안의 의미를 좀 두는 거 그 다음에 사실 이거 약간 문화정책, 그러니까 현장 문화정책인데 현장 밀착형 문화정책이라고 하면 모델링이라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이제 이런 의제들을 합의해내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시화되지 않고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래서 이 과정들을 좀 과정까지도 잘 취합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전까지는 이런 지금 공문장이 열리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어쨌든 제안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혹은 단체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으로 봤을 때 이게 쭉쭉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공개 질의가 저희가 한 중간에 한 번 있어요. 2월 3일 정도에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 건데 이 지금 블랙리스트 사안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끝나면 그 다음 새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 사안 국정 과제라던가 공약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수준에서만 이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개 질의, 지금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다음 정부, 그러니까 20대 차기 정부 대통령 후보에게 답하라. 이렇게 공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초청 토론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좀 이게 잘 성사가 되면 협약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을 거고 이렇게 많은 단위들이 왔는데요. 제가 좀 비교를 해봤더니 예전에 그 2017년에 대선 때 있었던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자리에서 이제 연명을 해주셨던 단위들은 대부분 예술단체들이 많았어요. 예술단체나 이제 사회혁신 계열의 문화단체들. 근데 올해는 단위들을 보면은 예술단체 플러스 노조들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안 배경을 아까 이제 블랙리스트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정과제 1호 보이세요? 제가 자리를 맡고 있어요. 앉아서 자리 맡고 있었어요. 아니? 괜찮아? 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1호 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이런 관련해서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이 이게 뭐냐면은 블랙리스트 사안 실행 공무원들이 있어요. 책임규명 과정을 통해서 징계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5급 이제 사무관들 같은 경우 서기관들은 사위직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징계를 받지 않고 그 이에 이제 조금 고위직 공무원들이 한 10명이 이제 형사 기소 대상으로 이제 결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추진이 안 되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고위 공무원 4명은 중징계, 만약에 형사 기소가 어려우면은 중징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문체부가 버티면서 지금 2020년, 22년 올해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끝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이게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 원인은 이제 김기춘, 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주모자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2년에 걸쳐서 파기환 송집이 나오고 그다음에 1차 공판이 1년 만에 열렸는데 2차 공판이 또 1년 또 연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이걸 근거로 뭐 형사 기소를 하겠다라는 게 문체부 입장인데 이게 안 나오고 있으니 어렵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그러니까 협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찰과 반성 없는 관료주의 폐단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이런 관료주의 퇴행이 답습되는 문제들이 저는 항상 이제 지금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예술인들을 통제 관리 대상으로 예술을 도구로 성과주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형식적 거버넌스, 갑질, 인권 침해 등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드러나지는 부분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 문화행정의 역량 문제는 블랙리스트 사업 때부터, 블랙리스트 시기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 역량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예술 검열이 현재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폭력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제 이쪽에 긴급 지원들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방적 수직적으로 이제 작동하고, 예술계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그리고 성과의 중심을 준 사업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비틀어져서 뭐 테트 사업들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레토릭 담론들도 쌓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들로 되고 그다음에 계속 현장에서 요구했던 바는 긴급 지원 정책에 대한 대응 컨트롤 타워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요구를 해왔었는데 이런 것은 여전히 부재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문화정책 하에 있어서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등 재난시대를 맞이해서 사실은 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제로 접근하는 오류를 좀 범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지원사업의 하나의 카테고리 정도로 이제 그 수준에서 이런 기후위기나 이런 재난시대의 문제들을 좀 그것들을 실행력을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 배경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런 배경하에 저희가 필요한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야겠죠. 이거는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건 블랙리스트 사안들을 이제 해결되지 않은 블랙리스트 청산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 처벌이 있고,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피해자 민사소송, 진단소송들이 유예가 되고, 1심이 나와도 항소가 되고, 문체부가 항소해버리고, 이러면서 시간이 막 3년, 2년, 3년이 지나게 되고, 항소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대다수의 예술인들이 민사소송들은 아직 진행도 안 되었고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리고 책임지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이 미진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안 되면서 블랙리스트 책임자, 고위 공무원들이 기각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 공무원으로 보진 않지만 기관의 기관장을 보내던가 낙하상수들이라던가 대학 교수로 이렇게 오게 되고 우리가 송출분이라던가 안호상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대응을 해왔었고 그다음에 미진한 진상조사 및 이제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2018년도에 민주당 대표랑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모른 척을 한 거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그냥 사라졌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결국에 특별법으로 풀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후속 조치 부분도 이제 산하기관 제도 개선은 이행 중인데 사실 지금 문체부랑 이제 그 이행 과제,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기관이 이제 혁신, 제도 개선을 하는 것들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한다고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이냐 혹은 블랙리스트라는 사안들을 잊혀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교훈으로 삼아서 그 기관이 성찰하고 좀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조직 문화를 좀 형성이 돼야 되고 이게 기관들의 어떤 검열 문제나 아니면은 갑질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문체부가 이제 약속을 했었던 거는
이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무원들 교육, 교재 개발,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겠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법으로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만들어졌는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은 미흡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5개의 공통 주제를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거고 여기에 더 물어서 더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카테고리 한번 잡아보고 그래서 뭐 완전한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의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과제는 나왔습니다. 몇 번까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책임 인정과 사과,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업, 미진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당황스러우실 텐데 지금 거의 한 3-4년간 똑같은 말만 외치고 있어요. 1인 시위도 작년에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정과제 1호기 때문에 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것들, 후속 조치를 하는 것들을 검토하는 기구가 예술 현장과 함께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행협치 추진단이라고.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기구죠. 근데 이게 이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되고 9월달에 시행령이 있으면서 이 기구, 이행협치 추진단에서 해왔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권리보장위원회로 이관이 되는데 이게 확보되기 어려운 조건인 거죠. 이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권리정책 확대 문제, 표현의 자유, 성평등한 환경, 예술노동의 권리, 뭐 여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기서 있는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따 장동우 선생님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술인 권리 보장과 관련된 부분은 예술노동 침해, 갑질, 불공정 관행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역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실질적으로 재발방지법이 좀 근간이 돼서 지역 조례하고 연동이 돼서 예술인 권리 보장 조례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좀 활동하고 계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도 좀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술 생태계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문화자체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불평등한 권한 분배, 너무 이제 관에 이제 치중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인 협치, 그리고 그런 권한 확보, 그 다음에 지원제도가 기존 장르 중심인데 오픈 트랙을 좀 확보한다던가, 어떤 자본들을 예술 커먼즈로 좀 바꿔본다던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심사제도 문제도 수월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예술의 우수성을 지원해왔다면 지금은 좀 보편적 지원들로 확대를 시켜서 그러니까 뭐냐면 굳이 선별적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자원을 좀 잘 배분해서 쓰는 방식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고 이런 실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심사제도의 어떤 개선 이 부분들이 있고 사회적 안전망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생존권의 문제와 연결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문화행정의 재검토와 전면적 혁신인데 사실 이 부분은 2017년에도 이제 정부의 공약으로 이제 넣어졌던 거고 이게 저희가 계속 국회하고도 공부하고도 요구해왔던 지점들이 있고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예술인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이제 협치를 좀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되게 선별적 있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도 뭐 예를 들면 아울코 같은 경우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요구하는 게 협치 방식이나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합의해내고 수렴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정책화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저희가 그 제도 개선 권고과제의 그 핵심은 분권 협치 자율이라는 개념이었고 그걸 기조로 문화예술 체계가 좀 정비돼야 되고 문제부를 미시한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이라던가 사실 조직 구조까지 개편하면 좋겠지만 그런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제가 5가지를 크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 노란색을 잘 보시면 이제 제가 다른 거를 보고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5가지 제안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뭐 제안 배경과 정책의 어떤 실제로 그 정책에 따라서 이게 실행돼야 되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적어놓고 그리고 뭐 이렇게 5가지 관통하는 정서는 저는 절박함이었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공유하는 가치는 평등과 다양성 민주주의 얘기하는 거고 이 5가지 제안이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영역은 블랙리스트 특권 책임 인정과 미래의 예술 정책에 대한 문화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전환적 상상력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도 제가 수업을 까먹은 게 없어요. 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안을 한번 잡아봤는데 정책 실행을 위해서 실제로 이제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좀 준다. 예를 들면 문화정책혁신위원회 구성은 국회에서도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서도 요구했었던 것들인데 이런 게 실제로 생기지 않았죠. 근데 현장에서는 어쨌든 관주도로 그러니까 국가 주도로 만들어지는 문화정책에 개입을 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문화정책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고 이게 이제 인수위원회 수준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결국에는 문체부의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비전 수립하는 데까지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국가예술위원회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건데 이게 계속 공회전 때다가 지금은 거의 얘기가 안 나오죠. 홍태림 의원이 조금 얘기를 할 뿐이고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 문화예술계의 추천립, 협의 등 협치원을 좀 보장해주는 거,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은 블랙리스트 국가 책임 인정과 완전한 적폐 청산. 이게 지금 보면 캠프나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블랙리스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중요하게 여긴다. 근데 또 할 수가 없다. 너무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려와요. 항상 대답들이. 근데 이게 사회적 합의와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만들어 나왔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쉽게 뒤집어지는 게 좀 안타깝고 아무래도 강력한 주장들을 좀 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되게 분위기가 싸하니까 이제 싸하니까 우리 좀 이렇게 장도국 배우님을 모시고 장도국 배우님을 모시고 광주시립극단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좀 어떻게 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지 몰라가지고 저는 생각을 근데 오면서 기차에서 혹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걸 좀 적어왔는데 네. 제가 이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의 시간을 빼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 그리고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과 작동의 기록이라는 책인데요. 블랙리스트 피해의 당사자이며 문제제기 해결 과정의 주체였던 김미도님의 책입니다. 국정과제 아까 정윤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국정과제 1호로 설정된 일도 이렇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뭔가 역사를 잊고 그리고 저버리고 10가지, 100가지의 정책과 미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그 반성과 적절한 그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그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아까 기차에서 책을 보는데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책을 보고 좀 읽겠습니다. 이 책인데요.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에 나는 솔직히 매우 허탈하고 우울하다. 이제 내 주변 사람들조차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무심해졌다. 내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아직도 안 끝났어? 라는 말이다. 왜 아직도 안 끝났는지를 설명하기에도 입이 아프고 내 우울만 더 깊어진다. 그래서 서둘러 이 책을 내기로 했다. 라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예술인의 한 사람입니다. 2020년 8월 광주시 산하 공공예술기관인 광주문화예술회관 내 시립극단에서 작품 참여 예술인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 그리고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연습실 안전사고 발생, 불공정 계약 종용, 불법 사찰, 2020년 8월 광주의 모습입니다. 믿어지시나요? 늘 억울한 피해자가 모든 것을 걸고 피해를 입증하고 문제 해결의 책임을 온전히 짊어져야 합니다. 모두 다 만났습니다. 시립극단의 책임자, 광주시의 책임자, 문화기관의 책임자, 의회의 책임자, 시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앞길을 막아서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1년 반 동안의 노력으로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을 소모해 갔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술계 동료들은 오히려 지금껏 쌓아왔던 자신들의 어떤 권한과 어떤 조직에 저항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 해결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정말 간절한 호소에서 겨우겨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프리랜서 예술인으로서 계약을 했습니다. 사용자인 광주문화예술회관과.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자성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 당사자들을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처음 찾아갔던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은 저희 예술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술이 노동인가요? 지금껏 프리랜서 공연예술인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노동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너무도 피해를 입어서 아프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절박한 당사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을 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사례가 되겠다고. 1년 반 동안의 노력 끝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국정감사와 일을 했던 형태를 입증해서 노동자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와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사과, 너무도 처절하게 받아냈습니다. 마지막엔 문화예술회관의 회관장실을 점거하면서까지 받아낸 사과였습니다. 광주문화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약속받았습니다. 1월 18일부터 첫 번째 회의를 통해서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령이 완성되는 그 즈음, 그 9월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술인의 복지와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 역시 약속을 받고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문화예술회관 내 시립극단 그 바깥에서 광주 모든 문화예술계 그리고 문화를 향유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많이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너무나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와 그 제도들이 그리고 그 정책들이 실행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광주 시립극단은 1년 6개월이 지나가는 지금도 여전히 같은 모습입니다. 무엇이 여전한 시작이고 무엇을 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립극단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깥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주체가 너무도 필요하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장의 변화와 그 기관의 변화가 발맞춰 갈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서로 반복할 수밖에 없고 현장과 기관이 점점 더 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책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과 일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문제라고 느낄 수 있는 그 근거, 그리고
먼저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나간 분들의 어떤 생각과 과정의 공유, 그런 것들이 너무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조금 더 늦습니다. 그리고 늘 완성된 무언가를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러한 제도가 웨스링 권리번영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이 정책들이 왜 적용돼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민간에 적용됩니다. 광주는 대부분 민간 영역에서 예술의 창작 과정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주체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 극단을 운영하든 무엇을 운영하든 그 주체도 역시나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아무리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진다고 한들 그걸 적용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적용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정책보다도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정책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조금 더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도 힘들 만큼 정말로 폐쇄적이고 폭력적이기까지 한 상태로 광주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너무나 뼈아픈 고백입니다. 한두 가지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절실했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기차에서 좀 적어봤습니다. 지금 정말로 이 과정 속에서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지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솔직하게 말을 할수록 문제를 해결할 근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먼저 했던 사람들을 만나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사실 여전히 늘 옵니다. 늘 와야 합니다. 단 한 번쯤은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언젠가 좋은 기회에 지역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광주가 이렇게 해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바깥에서 정말로 따뜻한 마음, 그리고 매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도 저희 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나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있는 모든 분들은 제가 여기에 왜 왔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무엇을 호소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었거나 약속받고 돌아왔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늘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상을 찍어서 좀 공유를 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해주실 수 있는 약속에 대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를 근거로 많은 문화예술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가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과정도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광주의 이런 과정을 따뜻한 마음과 매서운 눈빛으로 앞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실 겁니까? 네! 꼭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한 가지의 표현이나 한 가지의 실천을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광주시립극단 대책위 활동하면서 싸우고 현재까지도 추진 중인 거죠. 아까 예술인권리보장 조례 말씀하셨는데 이게 분명히 요구했던 것들이 여름에 이제 하면서 추진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한 반년이 지나서 이제 지금 선거 기간이고 앞으로 이제 지선이 남았으니까 이제 닫아서 하는데 이게 참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성하고 만들어내는 과정들도 또 필요해서 많은 관심들이 좀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광주시립극단 대책위 활동을 보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지역 내부에서는 안 풀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제를 공감하고 있는 대로 밖으로 끄지 말고 이것들을 좀 공론화시키는 방식을 택했었고 사실은 광주시립극단 사태 문제 사건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연대해 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이런 공론장을 여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뭐 예술 검열이 지속되고 있는 갑질이니 뭐 불공정 반응이니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다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들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사실은 당사자들 너무 사람들을 잘 알죠. 그런데 주변의 동료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사실은 예술계 내부에서도 정말 침묵이 엄청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공론장을 열어서 좀 얘기들을 모으고 목소리도 내고 이것들을 이제 정책이나 좀 합의에 가는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이런 공론장이 없다면은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고용보험이라던가 뭐 예술인 권리보장이라던가 이렇게 국가 제도가 있으면서 국가가 이제 포용하고 배제하고 포섭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용이하게 하는 거죠. 그런 환경밖에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론장이 좀 작지만 되게 소중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것들을 계속 사회적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허리가 아파서 계속 앉아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스포츠 윤리센터가 있어요. 문체부 산하의 기관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스포츠 윤리센터를 들었을 때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이제 성폭력 구제센터에 대한 모델을 스포츠 윤리센터가 참 좋다. 문체부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방어하고 이제 성폭력 구제를 위한 어떤 밀착감, 현장성이 확보되고 구체성이 확보된 그 센터를 잘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저희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SNS에서 이렇게 올리신 게시물을 보고 이 안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산과 노동자로서의 노동력 권리, 인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그 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고 밖에서는 문체부는 그 기관을 굉장히 성과로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공운수 구조 서울지부고 그다음에 스포츠 윤리센터 분회죠. 네, 조합원분께서 오셨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윤리센터 백혜성 정신경찰 조사관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2020년 8월 5일에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는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비리 관련된 조사인데요. 이 조사 자체가 학생 선수 그리고 실업팀 선수 그리고 체육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 침해나 비리를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제3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근데 이제 처음에 생긴 취지도 원래는 그 대한체육회나 아니면 문체부에도 있었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렇게 나눠져 있던 피해자 구제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서 조금 더 원스톱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 이제 만들 때도 가장 강조했던 게 독립성 확보였습니다. 근데 이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했는데 이제 법령이 만들어지고 하면서는 이제 문체부 산하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단법인을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저번 주에 전면 파업까지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 있어서는 저희 경영진도 이사장이나 국장도 한번 교체가 됐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주장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저희가 조사 업무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예산 확보였는데요. 이 예산 확보도 조사관 충원이나 아니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게 저희가 사무실에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다른 공간에서 대기를 하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가장 상식적인 선의 이야기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무실을 조금 더 공간 확보를 할 수 있게 그런 예산 확보와 인권을 충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계속 주장을 했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경영진의 무능, 특히나 이제 저희 이사장과 국장에 대한 무능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체부가 그 과정을 정말 몰랐느냐 아니란 얘기죠. 문체부도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라 하고 가장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누구 경영진
탓이다, 아니면 문체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작년 4월에 문체부 장관이 저희 센터 직접 방문을 해서 정상화를 시키겠다, 예산 확보하겠다, 인력 보충하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언론 보도도 대대적으로 냈습니다. 네, 문체부에서.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나 이제 지켜지지 않았죠. 근데 아까도 이제 광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원활한 조사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계속 강조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경영진도 그렇고 문체부에 있는 뭐 상관이나 과장이나 특히나 이제 장관 다들 자기 탓이 아니다, 자기는 모른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파업까지 선언하면서 이렇게 지금 오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저희가 온 거는 그래도 조금 문화연대라고 하셔서 조금 말씀 조금 들어보고 저희도 조금 뭐랄까 저희들 얘기보다는 조금 이해하는 장을 가지고 좀 천천히 저희가 좀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원래 오늘은 제가 발언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와서 약간 조금 횡설수설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은 잘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조금 정리는 하려고 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조금 아는 선에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게 좀 있으실까요? 근데 지금 당장 궁금한 게 아니라 보여주신 자료를 봤을 때 너무 처참한 상황이어서 오히려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될까요?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상황이어서 이전에 나왔었던 그 예술거리 문장과 나오기 전에 이제 일센터를 이제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아랫단을 반한 게 무슨 얘기를? 말씀하셔도 뭔지 이해할 네,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정말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정화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우리한테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이걸 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질문 주는데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사무실에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요. 조사실이 지금 공식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기사를 봤을 때 조사가 3년 정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듣거든요. 이게 걱정도 이제 하실 때 어느 정도 업무를 수월하게 하려면 몇 년 정도가 채용이 돼야 되나요? 저희가 일단 통계적으로 올해 들어오는 신고 건수와 이제 조사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피해자 2차 예방이나 이런 거를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못해도 10명 정도는 추가 채용을 고려는 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예정된 건 일단 5명이고요. 5명인데도 일단 인건비는 이제 주임급 정도 선으로 해서 돼 있지만 또 경영진은 경력이 있는 대리 과장급을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좀 실무적으로 안 맞는 경영진 얘기를 계속 필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이사장 자체는 어떤 경찰 학교 장 출신이라서 온 거고요. 일단 사무국장 자체가 약간 좀 내부 채용처럼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체부에 요구했던 것도 내부 감사 아니면 문체부 감사를 통해서 채용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언론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이제 대대적으로 언론의 홍보라기보다 언론에도 조금 노출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기관 입장에서도 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정말 이게 잘못이 있던 부분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말씀이었던 것 같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저기 어디 네, 그러면은 더 공유해 주실 사안들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실 분들 있으신가요? 없죠? 네, 저희는 문화연대도 함께하는 문화연대와 나머지 17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문화연 주신 실천연대라고 사무처장님께서 꼭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기억하십시오. 실천연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이제 다음 걸로 가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쨌든 소개도 하고 하나도 얘기를 했으니까 궁금한 거 서로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민쌤께서 이제 제안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합동 토론이나 이런 걸 하면서 스포츠 윤리센터에서는 이제 문제점을 좀 가시화시키고 그 문제점을 가시화시키는 것들의 내용들을 좀 담아서 권리부담법에서 이제 권리부재 대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를 하면서 저희도 어떤 것들이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공론화시키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 기간 좀 지나서 이걸 좀 지나가지고 한번 열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잠깐 휴식을 취하고요. 휴식을 10분 정도 취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제별 뭐 그룹 자유 토론인데 사실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가지 주제에다가 더 붙이셔도 돼요. 근데 한번 그룹끼리 앉아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서 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정리해주신 내용들을 좀 받아가지고 보고 그걸 갖고 나중에 정책을 이제 결정하고 이럴 때 거기에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라던가 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 토론을 한 4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자유 토론을 1시간 잡았는데 뭐 잘 안 되면 30분에 끝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0분 정도 쉬십시오. 이 오픈 포럼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논의했는지 좀 시각화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해가지고 사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장치가 하나 있을 때 얘기가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5개 주제를 꺼졌네? 네, 5개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각 테이블당 한 2개 정도 가져가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5개를 갖고 다 하셔도 되고, 근데 뭐 40분 정도만 드릴 거니까 그냥 딱 2개 정도만 해서 그 색지, 근데 정혜쌤 어디 있어요? 색지가 없네? 네. 지속하면 근데 정혜쌤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나도 받았어. 스물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공공문으로 여쭤봤고 항상 거기에 네, 국민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를 기사하는 표예요. 거기 유니쌤 있으니까 유니쌤 이쪽으로 오세요. 나 이거 물어보고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진행할 사람. 진행할 사람. 국가에서 받는 돈이 우리는 받는 돈이 아니면 저희 제시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편하게 프로젝트 얘기 먼저 나왔는데 사실은 의제나 내용들을 제가 발표 속에 넣지
문제들이 계속 예술 이동을 제가 우리 사정이 될까 문제가 이수시적으로 내가 못 읽을 정도로 이건 안 돼요. 이제 지속과제랑 선택과제를 얘기할 때 가장 예술 노동, 그다음에 이 표현의 자유, 예술가들한테 표현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예술 노동 문제. 예술인 고용보험이 생기면서 굉장히 빠르게 그 전보다 빠르게 다 예술 노동자 자기 증명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 예술이 일이 되면서 일관계가 용역관계가 되거나 여기서 용역관계 전문가 죄송해요. 용역관계인데 잘 몰라요. 그 단체 자부담이다. 단체 어쨌든 컴퍼니가 배우를 공항했을 때 컴퍼니가 얼마 내고 배우가 얼마 내고 배우는 안 내지. 근데 이제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위원회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있는 기관들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 고용금 내거든요. 근데 회사가 어디 국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특히 창작기금 받아가지고 작품 제작할 때 받는 돈에서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을 좀 써주시고 하나의 한 글자 쓰는 거예요. 네, 한 글자 써먹으려는 거죠? 네, 한 글자 이 예산이 늘어나야 또 다른 뭐 사업이나 기존의 지원금에서 또 올라가거나 하겠지만 대부분 일자리 요구하는 것도 그냥 뭐 그 자체를 인정해버리면 사실 저는 세관이나 이런 데다가 그렇게 따지면 당사자를 직접 고용해야 좋지만 저는 그런 지원 기관에 안 붙을까, 체육계에서 다 붙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망들이 크다고. 그렇다고 그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돈을 주는 것도 부분에 대한 그냥 외국에서 안 보이는 부분들이 조금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공지나 공지라는 게 제대로 이제 뭐 이메일하고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연락을 공식적으로 취해야 되는데 제대로 취하지 않아? 공지라는 게 제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메일하고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연락을 공식적으로 취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취하지 않고 예를 들어 거기에는 슈퍼바이저 같은 약간 그거 이때는 리더 예술인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예술인들한테 그냥 구두 풍부한 데가 그러면서 그냥 하루 이틀 만약에 돈이 이게 물론 지급을 안 한 거예요. 월급처럼 이렇게 활동 지원비를 받는 거거든요. 지급을 안 해버리면서 생활비가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공지를 하고 경고를 하고 뭐 이런 시간 주고 이런 걸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갑질 같은 그런 상황이 나와요. 지금 연기를 했죠 그때 한 2달인가 지금 연기를 했고 사고 뭐 팀인가 뭐 이름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범위 들어오고 뭐
민원 들어온 걸로 이쪽은 한 달에 뭐 30시간 나가야 되냐 그걸 잘 안 지키면서 자기들끼리 시간 맞춰서 뭐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라든가 뭐 이런 민원을 넣어서 그러면 조사할 때까지 임금 미지급하겠다 이렇게 사업이 원래 예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마무리적인 반응권적인 데서 만들어진 논문가 들어와서 평균 자체가 다시 차고 안정성에 대한 본순사 느낌에 따라서 이제 클래식 음악 하는 분들이 주축이고요. 인원이 많은 건 아니고 어쨌든 예술연대라고 만년대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뭐 국회나 찾아다니는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비정규단, 그 비상인단원 문제, 상인단원, 비상인단원 문제랑 그다음에 고용 안정 문제가 계속 핵심이 되니까 그걸로만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립되거든요. 일단 자체가 외부로 봤을 때. 근데 일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이해관계 문제나 새로 지었을 때 실용적으로는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파이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일자리는 코로나 때 우리 그 공공유실도 엄청 돈 쏟아부어서 만들고 이랬잖아요. 거기에 지금은 관리 인력만 그런 공장이 있고 예술인은 없잖아요. 예술인은 고용해서 공공 공장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각각의 하나씩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하는 공무원들 용역 사업들을 받아서 하고 예술의 신문고도 하고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파트너십을 제대로 이루어서 거기가 제대로 현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게 확보해내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좀 관통해갖고 이미 하고 계신 예술 현장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형태만 갖고 형식만 갖고 관리를 안 하니까 안 됐었거든요. 근데 아르코 같은 경우는 되게 가능해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려드릴 때거든요. 궁금한 것이 스포츠센터 이 사안에 대해서 체육계 쪽에 단체들 반응이 어떻게 어쨌든 강제성이 이 기간 정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컨트롤하는 많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조회식을 하는 주제들을 합작을 했던 게 어쨌든 강제성이 이 기간 정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컨트롤하는 많이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남성분들과 모르시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들어주세요. 서로 아니 너무 하는 얘기를 못하는데 지금 진행자 사회자잖아. 각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이런 걸 좀 공유를 하는 시간을 좀 짧게 갖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테이블에서는 누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여기 오늘 여기 테이블 구성원들이 기존 17년대 작품을 해오시는 분들도 하고 오늘 처음 오신 스포츠 리센터 관련해서 또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시즌에서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은 사실 다시 먼저 하는 개념이 아니었고요. 스포츠 리센터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문화예술계가 정부에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양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뭘까 궁금하고
그 부분 같이 예를 들면 스포츠센터 위원회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작동 구조가 왜냐면 독립성하고 우리가 먼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장 닥쳐 있는 예술인권보장위원회 조직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같이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능수화시키는 포럼을 한번 하자. 그 정도까지는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오늘 해보신 이슈는 이후에 이제 대선 초청 캠프 토론회 있을 때 부분 다 별도로 좋아서 일단 하셨고 문거 상태고 추가로 논의됐던 뭐 예술인 공제에 관련한 것들 노조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 현황도 하고 예술인 공제에 대한 뭐 부분 같이 연결해서 한번 살짝 얘기했는데 깊게는 얘기 못했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포츠도 연말 기금이랑 비슷하게 그 민진기금처럼 스포츠 기금이 이렇게 별도의 특별기금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문화예술계에서는 이제 특별기금 형태가 아니고 일반 회계로 좀 넣어달라 안정성을 확보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지금 주로 나눴고요. 합의 본부는 없고요. 그래서 각자 안고 있는 지금 큰 틀의 뭐 돈 문제라든지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들 갖고 있는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반에 나눴던 얘기들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이제 계획들을 좀 세워주신 것 같고, 여기서는 우리 얘기 가장 많이 하셨던 그 이호류 위원장님께서 네, 제가 할게요. 네,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저 빨리 끝내려고. 네, 저희는 어쨌든 이제 예술 현장, 특히 예술계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공연 예술 쪽에 많이 계셔서 이쪽 쟁점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었고요. 예술 노동과 예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이제 제안드렸었던 제가 드렸던 이제 세 가지 기조, 예를 들면 협치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공식화시키고 권한을 좀 확보시켜가는 과정을 만들어내서 그런 거를 통해서 뭐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혹은 새로운 예산을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한다던가 자원을 좀 분배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늘 이후에 나누는 얘기들을 좀 쪼개가지고 이것들을 공론화하는 방식들을 하면서 동시에 제도를 압박하는 뭐 스텝을 좀 밟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면 되나요? 네, 그러면은 뭐 오늘 많은 얘기를 해서 너무 있고요. 네, 오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